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돈 없으면 시체 메고 당장 나가.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들이 들어와서. 장례식장 실장은 18살 상주의 멱살을 잡고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짓밟고 있는 이 초라한 아이들이 대한민국 재계 1위 회장님이 목숨보다 아끼는 숨겨진 핏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잠시 후 그의 거만한 고개가 벤츠바퀴 앞에 처박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 장례식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통쾌한 참교육 드라마가 지금 펼쳐집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두들기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오실 구석진 곳에서 검은 상주 완장을 찬 18세 김도훈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도훈의 오른편에는 15세 여동생 예진이 2살 막내 사랑이를 포대기에 업고 있었습니다. 형아, 배고파. 5살 동우가 도훈의 바지 끝을 잡아당기며 칭얼거렸어요. 옆에서 9살 지민이 동우의 등을 토닥이며 쉴소리를 냈습니다. 동우야, 조용히 해. 아빠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지민이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12살 민재는 바닥에 널브러진 종이컵을 주워 담으며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생전에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 아이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도훈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세어보았어요. 1,000원도 안 되는 잔돈이 전부였습니다. 예진이 막내를 업은 채 도훈에게 다가왔어요. 오빠, 사랑이가 계속 보채요. 분유가 떨어졌는데.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뚱뚱한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장례식장 실장이었습니다. 실장은 구두 뒷굽을 시끄럽게 끌며 사오실로 걸어왔어요. 아이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실장이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도훈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니네 삼촌이란 작자는 보증금 얘기 나오자마자 도망갔어. 보호자도 없는 핏덩이들이 돈을 어떻게 낼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실장의 고함 소리가 빈소 안을 메웠어요. 12살 민재가 벌떡 일어서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저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어른한테 눈을 부라려. 실장이 현관으로 걸어가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운동화들이 벽에 부딪히며 흩어졌습니다. 싹 다 경찰서 보낼까 보다. 고아원 갈 준비나 해. 9살 지민이 무서워서 도훈의 오른팔에 매달렸습니다. 형아, 무서워. 우리 헤어지는 거야? 5살 동우도 울음을 터뜨리며 도훈의 왼쪽 다리를 붙잡았어요. 집에 가자, 형아. 예진이 업고 있던 막내 사랑이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 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어요. 그곳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메탈 카드였어요. 일반적인 신용카드보다 두껍고 묵직했습니다. 카드에는 번호도 유효기간도 없었어요. 오직 금색으로 새겨진 복잡한 문양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훈아,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정말 우리 식구 다 죽겠다 싶을 때 딱 한 번만 써라. 아버지는 그때 숨을 헐떡이며 도훈의 손에 카드를 쥐어주셨어요. 혹시 이게 훔친 물건이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식구들이 다 흩어질 위기였어요.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경찰 부를게. 빈털터리들이 여기서 뭘 하는지 신고해야겠어. 도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도훈이 실장에게 다가가며 카드를 내밀었어요. 이걸로 계산하겠습니다. 실장이 카드를 빼앗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야? 카드 번호도 없고. 이거 훔친 카드 아냐?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실장이 코웃음을 치며 단말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지 주제에 무슨 카드가 있어? 실장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도훈이 숨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삐리리리리. 날카로운 경고음이 빈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붉은 글씨가 나타났어요. VIP 코드 레드. 긴급 호출 발동. 화면이 빨갛게 깜빡이며 요란한 알람이 울렸습니다. 실장이 당황하며 단말기를 두드렸어요. 야, 이거 진짜 훔친 카드지? 아니에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마. 경찰 올 때까지 꼼짝하지 마. 실장이 아이들을 빈소 구석으로 몰아넣었어요. 도훈이 동생들을 등 뒤로 숨기며 실장과 맞섰습니다. 제발 동생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아이들은 도훈 뒤에 꼭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진이 울음을 참으며 막내를 달랬어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고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지민과 동훈은 도훈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어요. 도훈이 눈을 감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 카드가 정말 저희를 도와주실 건가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밖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천둥 소리 같은 엔진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반짝이는 벤츠 엠블럼이 선명했어요. 총 10대의 벤츠가 장례식장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뛰어와 장례식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실장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와, 차가 엄청 많다.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장례식장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장례식장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서 걸어오는 70대 노인의 위엄이 남달랐어요. 백발의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그는 비에 젖은 양복 차림에도 불구하고 범상치 않은 기품을 풍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장례식장 실장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어요. 실장이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을 바짝 붙였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살 민재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은 실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도훈의 손에 들린 검은 메탈 카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예진이 업고 있는 2살 막내 사랑이를 보자 노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영정 사진 쪽으로 걸어갔어요. 영정 속 김철수의 얼굴을 본 순간 노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고생에 찌들어 늙어버린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젊었을 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철수야.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노인이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어요. 장례식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통곡 소리였습니다. 형님, 이 미련한 형님아. 노인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울었어요. 나한테 짐 되기 싫다고 이 핏덩이들을 데리고 숨어 산 거야.
아이들이 놀라서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5살 동우가 예진의 치마를 꽉 잡으며 떨었어요. 누나 무서워. 9살 지민이 도훈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형아, 저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를 안아봐. 도훈이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 지금까지 아버지에게는 친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노인이 무릎으로 기어와 도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도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늦게 와서 너희를 이렇게 고생시켰다. 노인이 도훈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70세가 넘은 노인이 18세 소년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도훈이 깜짝 놀라며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그때 예진의 등 뒤에서 2살 막내 사랑이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갑작스러운 소음과 어른들의 울음소리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따라온 비서가 노인에게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어요. 노인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이들 앞에서 실례했구나. 노인이 예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예진이 막내를 꽉 안고서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노인이 떨리는 손을 뻗어 막내 사랑이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노인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막내 사랑이가 울음을 그치고 노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한맘이 사랑이가 작은 손으로 노인의 얼굴을 만지자 노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뒤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이 벌벌 떠는 장례식장 실장에게 다가갔어요. 여보시오. 귀한 분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어디 있소? 비서실장의 호통소리가 빈소를 가득 메웠어요. 당장 VIP실로 모시지 않고 뭐하고 있소? 실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벌벌 떨었어요.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실장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훈이 손에 든 검은 메탈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이런 일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난하고 무능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아버지, 대체 어떤 분이셨던 거예요? 도훈의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카드를 갖고 계셨는지, 저 노인은 누구인지, 왜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부르는지, 노인이 막내 사랑이를 예진에게서 받아 안았어요. 사랑이가 노인의 품에서 편안해하며 엄지손가락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뒤돌아서서 비서들에게 지시했어요. 당장 아이들을 내 집으로 이동시킨다. 비서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예, 회장님. 그리고 형님을 다시 모실 준비를 해라. 우리 집 사당에 모셔야겠다. 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가 도훈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형, 저 할아버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차도 엄청 많이 왔고. 예진도 불안한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봤어요.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도훈이 동생들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이 아이들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노인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카드가 이 사람을 부른 것을 보면 분명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 같았어요. 노인이 도훈에게 다가왔어요. 얘들아, 할아버지를 믿어보지 않겠니? 너희 아버지는 내 목숨의 은인이셨단다. 노인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빈소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의 막막했던 앞날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막내를 안고 밖으로 향하며 다른 아이들도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도훈이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동생들과 함께 노인을 따라 나섰어요. 장례식장 밖에는 정말로 고급 벤츠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훈이 뒤돌아서 장례식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의 저택에서 하루를 보낸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배불리 먹었지만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특히 도훈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박 회장이 도훈을 서재로 불렀어요. 도훈아, 너희가 살던 곳을 한번 보고 싶구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꼭 가보셔야 하나요? 그냥 더러운 곳이에요. 도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봐야겠다. 형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야 해.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1시간 후 검은 벤츠 10대가 줄지어 가파른 산동네로 향했습니다. 차들이 좁은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어요. 회장님,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박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우산을 펼쳐들었지만 회장은 손으로 막았어요. 괜찮다. 형님도 이 길을 매일 걸으셨을 텐데.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빗물이 고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경호원들이 앞뒤로 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런 고급 차들과 정장 입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게 뭔 일이야? 김철순의 집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그 불쌍한 아이들 말이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박 회장이 가파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오르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회장님, 제가 업어드릴까요? 경호원이 다가왔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 발로 가야 해. 드디어 반지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박 회장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어요. 습한 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와 함께 말이죠.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방 안은 성인 한 명이 누워도 비좁을 정도로 작았어요. 바닥에는 얇디 얇은 이불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남매가 이 작은 공간에서 엉겨붙어 잤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메었어요. 이런 곳에서 회장이 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고 곰팡이가 핀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라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이 다가가 상자를 열어봤어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군. 회장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져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김철수의 작은 글씨가 나타났어요. 아내와 나는 둘 다 고아였다. 세상에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는 잘 안다. 그래서 약속했다. 가난해도 자식은 많이 낳아서 외롭지 않게 살자고.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첫째 도훈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다. 아내도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도 웃음소리가 생겼다고. 둘째 예진이, 셋째 민재, 넷째 지민, 다섯째 동우. 아이들이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집은 더 시끌벅적해졌다. 회장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하지만 아내는 막내 사랑이를 낳고 몸을 회복하지 못했다.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버티다가 내가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 그 약속 때문에 아내를 고생시키고 보냈다. 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리가 아파도 참아야 한다. 아이들 굶길 수는 없으니까. 밤에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때 다리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이런 내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안 된다. 회장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도훈이 방 한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아버지의 일기를 읽는 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받아주는 공사장이 거의 없었어요. 도훈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육남매를 굶기지 않으려고 밤마다 아픈 다리를 두드리시며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겨울에는 다리가 더 아프셨는지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래도 아침에는 웃으시며 저희에게 밥을 해주셨어요. 박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 전 자신을 구하려다 칼에 찔려 다리를 다친 친구가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회장이 벽에 머리를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형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다리를 다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럼 이런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회장의 어깨가 떨렸어요.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돌아서서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냄새는 다 버리고 간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먼지 하나도 챙기지 마라. 형님과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고생한 흔적은 다 없애버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예진이 2살 막내 사랑이를 업고 방 밖으로 나왔어요. 다른 동생들도 도훈의 손을 잡고 하나씩 따라 나왔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봤어요.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9살 지민이 5살 동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동우야, 우리 이제 더 좋은 곳에서 살게 됐어. 동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런데 아빠 생각날 것 같아. 도훈이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회장 옆에 섰어요. 회장님, 가보죠.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일행이 벤치에 오르자 차들이 천천히 산동네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도훈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점점 멀어지는 반지하 방을 지켜봤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도훈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차는 비 내리는 도시를 가로질러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박 회장의 대저택은 궁궐처럼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정원의 모습만으로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벤츠가 정문을 지나 넓은 마당에 도착하자 육남매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현관 앞에는 정장을 입은 사용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집사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자 사용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5살 동우가 예진의 치마를 잡고 숨었습니다. 누나, 무서워. 괜찮아, 동우야. 좋은 사람들이야. 예진이 2살 막내 사랑이를 업은 채 동우를 달랬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천장이 훤히 올려다 보이는 거대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비쳤어요. 아이들이 현관에서 쭈뼛거리며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12살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와, 우리 집보다 1000배는 클 것 같아. 9살 지민이 민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오빠, 여기서 뛰어다녀도 돼? 조용히 해, 지민아. 얌전히 있어야 해. 도훈이 동생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박 회장이 아이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집사야, 아이들 방을 준비해라. 그리고 저녁 준비도 부탁한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넓은 식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갖가지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생선구이, 잡채, 나물 반찬들이 눈을 현혹했어요. 아이들이 테이블에 앉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5살 동우가 고기를 집으려다가 도훈의 눈치를 보며 손을 멈췄어요. 형아, 먹어도 돼? 응. 천천히 먹어. 도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동우의 그릇에 고기를 올려줬어요. 많이 먹어라, 동우야. 이제 너희 집이니까 편하게 해도 된다. 회장이 숟가락을 든 채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자식이 없단다. 아내를 일찍 보내고 이 넓은 집에서 평생 혼자 밥을 먹었지. 돈이 많으면 뭐하니, 같이 밥 먹을 식구 하나 없는데. 회장이 눈가가 촉촉해진 채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와서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야 정말 사람 사는 집 같구나. 그 말을 들은 도훈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살던 곳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박 회장이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잠깐 할아버지와 이야기 좀 하자. 도훈이 예진을 바라봤어요. 동생들 좀 봐줄래? 응, 오빠. 걱정 마. 예진이 막내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대답했어요. 박 회장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회장이 도훈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도훈아, 너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30년 전 일이야.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나쁜 사람들과 얽히게 됐단다. 도훈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 조직 폭력배들이 내 회사를 노렸어. 돈을 뜯어내려고 말이야.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어요. 어느 날 밤 그놈들이 흉기를 들고 내게 덤벼들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지.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때 너의 아버지가 나타났어. 주저없이 맨몸으로 나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가요? 그래, 철수가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사이에 놈들의 칼이 철수의 등과 다리를 찔렀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더라. 신경이 끊어져서 팔과 다리를 제대로 쓰기 어려울 거라고. 도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는 나보다 5살이나 어렸어. 25살이었지. 회장이 도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나에겐 생명의 은인이자 영원한 형님이 되셨단다. 그래서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도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했던 게 아니었어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신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도훈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왜 저희에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혼자 고생하셨을까요? 철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했지. 회장이 도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병원비도 내가 다 내겠다고 했는데 완강히 거절했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도훈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가족을 책임지려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단다. 형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고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도훈아, 이건 적선이 아니야.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회장이 도훈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는 내 친손자나 다름없어. 앞으로 할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서재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배고픔을 참지 못한 아이들이 드디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예진이 막내 사랑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미소 짓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어요. 집사를 불러라.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곧 집사가 들어왔어요. 내일부터 아이들 전학수속을 밟아라. 그리고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훈이는 학교로 복학시켜라. 대학 진학 준비도 해야 하고. 회장이 도훈을 바라봤어요.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니? 저는 경영학을 배우고 싶어요. 회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좋아, 최고의 선생님들을 구해주마. 그날 밤 도훈은 생전 처음 보는 고급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과 푹신한 베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훈이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메탈 카드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가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도훈이 카드를 가슴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동생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첫날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의 저택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육남매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얼굴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도훈은 매일 아침 깔끔한 교복을 입고 등교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배달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오늘 방과 후에 영어 과외 선생님이 오신단다. 회장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12살 민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화를 잘 내고 반항적이었는데 이제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형, 나 오늘 축구 교실에서 골 넣었어. 민재가 신나게 말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민재에게 축구는 최고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9살 지민과 5살 동우도 각각 피아노와 태권도를 배우며 즐거워했어요. 예지는 15세답게 요리와 꽃꽂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2살 막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는 박 회장을 한맘이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한맘이 놀아줘. 사랑이가 회장의 바지 끝을 잡고 매달렸어요. 70세가 넘은 박 회장이 사랑이를 등에 태우고 거실을 기어다니는 모습은 집안 사람들에게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집사가 다른 사용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엄하셨는데 아이들이 오고 나서부터는 항상 웃으세요. 주말이면 박 회장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갔어요. 30년 동안 친구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들에게 모두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롤러코스터 또 타자. 동우가 신나게 외쳤어요. 좋아, 또 타자.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움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배달 앱을 검색하고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살펴봤어요. 이런 편안한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안했습니다. 회장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도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동생들이 음식을 남기는 모습을 보면 답답했습니다. 지민아, 음식 남기면 안 돼. 아깝잖아. 오빠 배불러서 못 먹겠어. 그래도 다 먹어야지. 우리는 얹혀 사는 거니까 예의를 지켜야 해. 도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예진이 그런 오빠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오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회장님이 가족이라고 하셨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도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도훈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예전에 일하던 배달 대행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있는 그곳은 여전했어요. 도훈이 아니야? 요즘 어떻게 지내? 사무실 사장이 반가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다시 일하고 싶어서 왔어요. 뭐, 집안 사정이 좋아졌다면서? 공부나 열심히 해. 사장이 의아해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직접 번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서요. 도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야간 배달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빠지지 않을게요. 사장이 도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공부에 지장 주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도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이 노란색 배달 조끼를 건네줬어요. 그날 밤 10시 저택의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훈이 뒷마당으로 향했어요. 높은 담장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 달 전까지 매일 하던 일이었습니다. 도훈이 담장 위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뛰어내렸어요. 담장 밖에는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연락해둔 배달 동료가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도훈이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음이 조용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도훈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공짜로 얻어먹고 사는 것보다는 자신이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도훈이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밤거리로 나섰어요. 네온 사인이 화려한 강남거리,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들, 야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 한 달 전까지는 익숙했던 풍경이 이제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도훈이 첫 번째 배달지로 향하며 속도를 높였어요. 땀이 헬멧 안에서 흘러내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것,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도훈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뒷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도훈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오빠. 예진의 목소리였어요. 예진이 가운을 입고 뒷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진아,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오빠가 몰래 나간 거 알고 있어요. 걱정돼서 못 잤어요. 예진이 도훈에게 다가왔어요. 오빠,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넌 몰라.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도훈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회장님이 가족이라고 하셨지만 결국 우리는 남이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야. 예진이 오빠의 어깨를 잡았어요. 오빠, 그런 생각하지 마요. 회장님 진심이에요. 그래도 내 힘으로 벌어야 마음이 편해.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잖아. 도훈이 배달조끼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18세 소년의 어깨에는 6남매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여전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3시 박 회장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저택안은 고요했고 복도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어요. 회장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뒷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이 고개를 돌리자 땀범벅이 된 도훈이 몰래 복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배달 조끼를 손에 들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헬멧 자국으로 눌려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훈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님? 박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도훈아, 이게 뭐 하는 거냐?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도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도훈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줬는데 왜 밤에 막노동을 하는 거냐?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최고의 음식, 최고의 방, 최고의 교육. 뭐가 더 필요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회장이 주먹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웃음이야. 내 정성이 웃음이야. 도훈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회장의 화난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답이냐? 회장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거지잖아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땀 흘려번 돈으로 키워주신 게 더 자랑스러워요. 회장이 입을 다물고 도훈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다리가 아픈데도 새벽까지 일하셨어요. 저희를 위해서요. 도훈이 배달 조끼를 꽉 쥐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공짜로 얻어먹고만 산다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 같아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훈의 말이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몰라도 저는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박 회장이 뒤로 물러서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자신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훈은 그것을 거지 취급이라고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오만했던 건가? 회장이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김철수가 병원비를 내겠다는 제안을 완강히 거절했던 일 말이에요. 태광아, 고마우니까 이만하자.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너한테 패 끼치기 싫다. 내 힘으로 살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김철수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소식도 알 수 없었어요. 지금 도훈의 눈빛이 그때 김철수와 똑같았습니다. 완고하고 자존심 세고 굴복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너 정말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회장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도훈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됐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거라. 회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어요. 도훈이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쫓겨나는 건가요? 아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회장이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이 일찍 일어나 도훈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훈아, 일어나거라. 갈 곳이 있다. 도훈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어요.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디 가시는 건가요? 따라와. 보여줄 게 있어. 회장이 앞서 걸어갔어요. 현관에는 이미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불안한 마음으로 뒷좌석에 올랐어요. 정말 쫓겨나는 건가? 동생들은 어떻게 하지? 도훈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30분 정도 달린 후 차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강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습니다. 차가 한 공사장 앞에서 멈췄어요. 반쯤 완성된 건물과 여기저기 흩어진 벽돌들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도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박 회장이 차에서 내리며 공사장을 가리켰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불편한 다리로 매일 벽돌을 날랐던 곳이다. 도훈이 깜짝 놀라며 공사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그래.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셨어. 회장이 공사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현장 소장한테 들었어. 철수 씨는 다리가 불편한데도 누구보다 성실했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 6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일했다고 하더라. 도훈이 공사장 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곳에서 힘든 일을 하셨다니. 그런데도 월급은 다른 사람 절반밖에 못 받으셨어. 다리가 불편하니까.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돈으로 너희 6남매를 키우신 거야. 박 회장이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친구의 고단했던 삶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옮기고 아픈 다리로 그 모든 일을 해내신 친구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형님, 내가 몰랐구나.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0년 동안 친구를 찾지 못한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공사장을 떠난 후 박 회장과 도훈은 한동안 말없이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어요. 추모공원으로 가자. 예, 회장님. 차는 서울을 벗어나 조용한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도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아버지 묘소에 가시는 건가요? 그래. 형님께 할 말이 있어서.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30분 후 차는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공원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트렁크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뭘 가져오신 건가요? 도훈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형님이 좋아하시던 걸 가져왔어. 두 사람이 묘지를 걸어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화강석 비석엔 김철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회장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것은 최고급 양주가 아니었어요. 동네 슈퍼에서 파는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회장님, 왜 소주를? 형님이 즐겨 마시던 거야. 비싼 술은 싫어하셨어. 회장이 소주병을 열어 비석 앞에 조금씩 따랐어요. 투명한 술이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형님, 나왔어. 회장이 비석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형님, 아들을 데리고 왔어. 정말 형님을 닮았더라고. 회장이 도훈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님, 아들이 고집 센 것까지 아주 판박이야. 도훈이 아버지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비석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왠지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너희 아들이 나한테 혼쭐을 냈어. 회장이 비석에 대고 말했어요. 거지 취급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회장이 도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도훈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도훈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를 거둔 건 빚 때문이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네가 내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끼린 미안해하는 거 아니야. 회장이 도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이 내 목숨을 구해주셨듯이 이제 내가 형님 가족을 지킬 차례야.
그 말을 들은 도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빠. 도훈이 비석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어요. 아빠, 나 이제 안 굶어. 동생들도 다 잘 있어. 도훈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도훈이 비석에 머리를 대고 흐느껴 울었어요. 아빠는 영웅이셨는데 저는 아빠를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박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도훈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친구를 그리워했던 마음,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모두 터져 나왔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형님을 일찍 찾지 못해서 미안해. 회장도 함께 울었습니다. 형님, 아이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약속할게. 한참을 운 두 사람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후원자와 수혜자가 아닌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정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도훈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배달은 그만두겠어요. 그래. 네. 대학 가서 경영 공부 열심히 해서 회장님 도울게요. 도훈의 눈빛이 결의로 가득했어요. 아버지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잘 키우고 싶어요.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그럼 할아버지가 최고의 선생님들을 구해줄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도훈이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철수 형님 들었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회장이 비석에 대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은 소주를 한 잔씩 따라 마셨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랑 저희가 행복하게 살게요. 도훈이 비석에 작별 인사를 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는데 멀리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예진이 2살 막내 사랑이를 업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민재, 지민, 동우도 뒤따라 달려왔습니다. 오빠가 안 와서 걱정했어요. 예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한맘이 어디 갔어? 막내 사랑이가 팔을 벌리며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이 사랑이를 받아 안고 빙글빙글 돌렸어요. 할아버지가 너희 오빠랑 중요한 약속을 했단다. 무슨 약속이요? 민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우리가 영원히 가족으로 살기로 했어. 회장이 아이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지민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도훈이 동생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럼 만세. 동우가 양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며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 아래 주차된 벤치 앞에서 기다리던 기사가 미소를 지으며 차문을 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8명이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대성그룹 본사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42층 대강당은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28세의 김도훈 본부장이 서 있었어요. 한때 장례식장에서 떨던 18세 소녀는 이제 당당한 청년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신입사원들이 숨죽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이 회사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도훈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무력했고 절망적이었죠.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도훈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신입사원들의 눈이 반짝이며 도훈을 바라봤어요. 객석 맨 앞줄에 앉은 백발의 박태광 명예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8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어요. 철수야, 내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박 회장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훈은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넓은 회장실에는 이미 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5세가 된 예진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아픈 동생들을 돌보던 마음을 이어받아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오빠 연설 정말 멋있었어요. 예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22살 민재는 청소년 축구 유망주에서 지금은 프로팀 후보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민재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은 여전히 씩씩했어요. 형, 나도 오늘 경기에서 골 넣었어.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19세 지민이는 미술대학에 다니며 화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15세 동우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세가 된 막내 사랑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박 회장을 따라다니며 애교를 부리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회장실 책상으로 걸어가 액자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10년 전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검은색 메탈 카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카드는 여전히 묵직하고 금색 문양이 선명했어요. 저 카드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박 회장이 도훈 옆에 서서 액자를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네가 그 카드를 안 썼다면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훈이 액자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가난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깊은 감동으로 떨렸어요. 그 사랑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막내 사랑이가 박 회장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아빠 보러 가는 날이죠? 사랑이의 큰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우리 사랑이가 잊지 않았구나. 박 회장이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0년 동안 매년 봄이면 온 가족이 함께 김철수의 묘소를 찾아가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두 준비하자. 도훈이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1시간 후 대가족이 함께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벤츠 세대가 필요할 정도로 가족이 늘어났어요. 아이들 각자가 준비한 꽃과 음식을 들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김철수의 묘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훈이 아버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예진이 간호사복을 입은 사진을 비석 앞에 놓았어요. 아빠, 제가 간호사가 됐어요.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 있어요. 민재도 축구공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 프로 선수 됐어요. 열심히 뛰고 있어요. 지민이와 동우도 각자의 근황을 아버지께 보고했어요. 막내 사랑이가 그림을 그려 가져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요. 사랑이가 그림을 비석에 기대어 놓았어요.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비석 앞에 섰습니다. 철수 형님, 10년 전 약속 지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아이들 모두 훌륭하게 키웠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봄 햇살이 온 가족을 감싸 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주위로 흩어졌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8명의 대가족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박 회장이 뒤돌아서 김철수의 묘소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맙다, 철수 형님. 형님, 아이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켰네. 저 멀리 회장실 책상 위에 검은 메탈 카드가 햇살을 받아 금색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그 작은 카드 하나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말이에요. 한 장의 검은 카드가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가난했지만 의로웠던 아버지 김철수,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던 박태광 회장, 그리고 18세의 나이에 6남매를 책임져야 했던 소년가장 도훈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남긴 것은 가난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도훈이와 육남매처럼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